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 학기 동안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원칙이 뭔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복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이 다행히도 오늘은 없는데 늘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첫 시간에도 그랬고,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강의 녹화한 영상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강의는 2019년에 녹화해둔 영상이 있어서 강의하는 장면을 다시 녹화하지는 않고 거의 뭐 같은 이야기들이 같은 진도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강의 끝나고 녹화해서 올리고 뒷부분은 2019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강의실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네,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 가운데 각자 어떤 게 가장 인상에 남았는지, 또는 인상에 남은 게 전혀 없는지 좀 다룰 수 있겠는데, 나는 언러닝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언러닝을 우리가 비움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왜 언러닝을 하냐 하면, 왜 일부러 읽냐 하면 배우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마치 신호와 잡음이 마구 헷갈리는 것처럼 무엇이 신호인지 무엇이 잡음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 정보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복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복소수에 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실수에 관해서는 다 안다. 다 안다라는 말이 좀 그런데, 실수에 관해서 혹시 여러분이 뭐 예컨대 실수함수에서도 뭐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그건 각자 복습을 해야 될 몫일 텐데, 어쨌든 실수에 대해서는 숫자도 알고 다치기 연산도 알고 함수도 알고 집합도 알고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적분 이런 거 다 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소수라는 수를 정의했어요.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중간에 i라는 게 등장하죠. 이 i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래. 이게 대체 뭐지? 만약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실수로 이해할 수 있다면 주변에는 내가 실수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새로운 거를 정의를 한다면 거기 새로운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i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해 못하겠다. 당연한 거죠. 실수의 그 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제곱을 대체 이 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라는 질문은 전적으로 타당한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갈 텐데, 그 과정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에서 시작해서 논리적 추론을 거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전제에 관해서 혹시 저 전제가 왜 성립하지?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제가 맞는다면 결론도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추론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연역 추론이라고 하죠. 귀납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 방식이에요. 만약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거는 추론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죠.
어떻든 연역 추론이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인,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뭐지? 저걸 어떻게 누가 만들어 저 개념을 누가 창안했지? 저거는 발견한 건가? 발명한 건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은 전적으로 타당하고 심지어 바람직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실수 두 개로 복소수를 정의했어요. 이제 복소수가 막 세상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은 복소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는 개념 아직 없는 거죠.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는 것을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실수들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복소수가 같다는 건 아직 정의 안 된 상태에서 정의해야 돼요. 실수가 같다는 건 실수 두 개가 같다는 게 뭘 뜻하는지는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복소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게 우리의 논리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을 때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는 식으로 복소수가 같다는 사실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복소수는 이렇게 두 개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인 두 개의 실수와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하나의 점 또는 벡터와 1대1 대응하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집합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복소수의 집합을 복소평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R2라는 2차원 평면과 1대1 대응하니까 1대1 대응한다는 건 같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소수를 정의하고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는 걸 정의한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정의했습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실수의 사칙 연산으로 정의됐습니다. 실수의 사칙 연산을 아니까. 그래서 복소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정의를 했더니 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 이런 낯익은 법칙을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연산 정의하고 사칙연산이 만족하는 이 법칙 뭡니까? 곱셈과 덧셈이 둘 다 교환법칙을 만족하고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곱셈이 덧셈에 분배되는 분배법칙을 만족하죠. 이건 정리예요. 증명과정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복소수의 정의, 연산의 정의, 두 복소수가 같다는 말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정의 다 했는데 이 복소수에서 편례복소수라는 걸 정의하면 아주 편해져요. 편례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꿔서 만든 새로운 복소수. 그걸 원래 복소수 Z라고 하면 Z 바로 보통 표기하는데 편례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 편례복소수 원래 복소수와 편례복소 밑에 있는 얘기지만 원래 복소수와 편례복소수의 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눗셈에 관한 정의가 성립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볼 수도 있죠. Z2분의 Z1인데 분모 분자에 Z2의 편례복소수를 곱하면 얘는 실수 부분이 되니까 이 Z2 곱하기 Z2의 편례복소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i 이게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편례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했더니 나눗셈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편례복소수끼리 더하거나 뺀 것에다가 간단한 상수 곱한 걸로 또는 나눈 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Z와 Z의 편례복소수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Z라는 복소수와 XY라는 2차원 평면에 있는 벡터가 1대1 대응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Z하고 Z바를 곱하고 났더니 바로 이 Z라는 복소수와 1대1 대응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Z라는 복소수와 1대1 대응하는 이 벡터의 크기를 그냥 Z라는 복소수의 크기라고 정의하면 그러면 얘기가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 모듈러스라고도 부르는데 복소수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복소수의 크기는 이 복소수와 1대1 대응하는 벡터의 크기이고 그거는 조금 전에 봤던 이 관계를 이용하면 Z와 Z바의 켤레 복소수 곱한 거의 루트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의 제곱이 Z와 Z바의 곱이다 라는 거죠. 복소수의 크기 정의했습니다. 복소수의 크기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복소수와 1대1 대응하는 벡터의 크기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복소수의 크기를 정의를 하고 나면 크기가 만족하는 부등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이거 보죠. 자, Z1, Z2가 복소수가 아니라 Z1, Z2가 복소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벡터라면 이거 성립하는 거 여러분이 본 적 있죠? 그렇죠? 삼각형 부등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Z1, Z2에 대응하는 그런 벡터들의 크기가 만족하는 부등식이니까 Z1, Z2라는 복소수도 이 부등식을 만족할 거다라는 식의 추측이 가능하죠. 내가 지금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추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느낄지도 몰라요. 그 표현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Z1, Z2에 대응하는 복소수 Z1, Z2에 대응하는 벡터들이 만족하는 부등식을 Z1, Z2도 만족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난 약간 그게 불편해. 왜냐하면 여기서 1대1 대응하는 저기서 어떤 성질이 만족하니까 여기서도 그 성질이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하는 관계에서 모든 성질이 다 1대1 대응하는지 집합의 원소끼리만 1대1 대응하는지 아니면 집합의 원소가 서로 연산을 할 때 또는 관계를 맺을 때 그것까지 1대1 대응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집합을 생각해요. 그리고 A와 0을 대응시키고 B와 1을 대응시켜요. 1대1 대응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A 더하기 B를 여기서는 A라고 하고 0 더하기 1을 여기서는 0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집합은 원소들끼리 1대1 대응하지만 연산에서는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소들끼리 1대1 대응한다고 해서 원소를 가지고 내가 하는 연산이든 뭐 이런 것들까지도 1대1 대응한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성질, 원소와 원소의 1대1 대응관계뿐만이 아니라 성질 사이의 대응관계도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조금 전에 그 논리 Z1, Z2에 대응하는 벡터들이 만족하는 부등식이니까 Z1, Z2가 만족할 거다라는 논리가 타당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Z1, Z2에 대응하는 복소 벡터들이 만족을 하는 부등식이니까 Z1, Z2라는 복소수도 만족할 거다라고 추측하고 확인을 해보면 돼요. 확인은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야 될 성질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새롭게 확인해야 될 명제예요. 명제 우리 앞에서 티어렘이라고 했죠. 그냥 귀찮으니까 티어렘 하면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면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립하고
너무 지저분하네. 밑에 있는 이 부등식도 이걸 이용해서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얘는 직접 보이고 얘와 얘는 이걸 이용해서 보이는 거죠. 밑에 건 어떻게 보이죠? 이 삼각형 부등식을 n-1번 적용하면 되겠네. n-1번 적용. 자, 심상치 않네. 무슨 물음표가 붙어 있네. 그러면 이렇게 Z1, Z 복소수들을 유한계의 복소수를 더한 것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는 삼각형 부등식이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대의 복소수에서도 성립할 것인지를 물은 거예요. 물었으니까 여기 물음표를 붙인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수학에서 사람마다 기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마주했던 고통의 근원이 무한대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어떤 수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다 이런 게 뭔가 이제 그럴 것 같긴 하지만 확 와닿진 않는 거예요. 근데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 무한대는 수가 아니다. 실수에서도. 물론 이제 무한대까지 실수로 보는 이른바 Extended Real Number System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린 그냥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원소는 무한히 많은 그런 집합에서도 성립하나? 늘 의문해야 돼.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지. n개의 복소수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무한히 많은 복소수도 비슷한 성질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그냥 할 법한 질문인 거죠. 그런데 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립할 것 같아요? 네. 이유. 자, 근거가 중요해.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어떤 논리로 말하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 답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들어볼까요? 나의 직관이 그렇게 말했어. 그래. 우리 되도록 구체적인 단어를 쓰기로 노력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멋진 말들 되게 많아. 상상력, 창의력. 이거 뭐지? 상상력, 창의력은 되게 허탈한 단어예요. 마치 타고나야만 될 것 같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고 어쩌란 말이야. 대책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호한 개념을 모호한 채로 두면 안 된다. 상상력과 창의력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오늘도 딴 데로 이야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성립할 거라고 보는지. 비납법. 네. n이 k일 때 성립하고 그때 이제 n이 k 플러스 1을 보면 n이 무한대. 근데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이거에 대한 얘기 아닐까? 여기서 이거를 보일 때 내가 그냥 편에서 n-1번 이걸 적용했다고 얘기하는데 n이 말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거 확인하고 n이 3일 때 성립하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 때 성립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 균합법으로 보인다라는 그 아주 옳은 얘기는 이 문제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근거예요.
수학적 균합법 지금 이거 이렇게 무한과 유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쓰려고 요 스몰 n을 라지 n으로 바꿨는데 라지 n 개의 복소수를 더해서 크기를 재는 거. 라지 n 개의 복소수의 크기를 각각 더하는 것 사이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n이 B일 때 성립하는 거 우리 봤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 때 성립한다고 하면 모든 자연수 라지 n들이 성립하는 거죠. 좋은 얘기였는데 위에 거에 관한 얘기였어. 수학적 균합법으로 뭔가를 보일 때 무한히 많은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게 그거 아니야? for any n, for any large n.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 누가 나한테 어떤 수를 주든 나는 그보다 더 큰 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 하는 순간 우리가 무한대를 떠올리고 싶은데 그렇진 않은 거지. 아무리 큰 수라도 유한한 수니까.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 아무리 커도 상관없는 임의의 자연수 라지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이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과 유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이 표현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씁니까? 좌변 우변에 각각 극한을 해주면 되려나? 이 복사하고 첨부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 지금 요거를 간결하게 쓴 거예요. 그 질문은 당연히라고 성립하는 이것에서 이 방향, 이 둘은 같으니까 이게 성립할 거냐 하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뭔가가 성립하는 식에서 극한을 취해도 그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극한은 언제든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끼리 어떻게 비교를 해?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얘가 또는 같은 표현인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일단 쓰고 극한이 존재하는지 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되게 웃기는데 일단 썼는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쓴 건 뭐지? 존재하지 않는 걸 쓴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영어의 nothing이나 한자어의 없을 묻자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비존재가 있다 그런 말은 안 하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일단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써놓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 써놓은 게 이거 또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걸 쓴다는 게 말이 돼? 같은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없을 문자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논리 연습을 해본 건데 요 부등식은 또는 이 부등식은 부등식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적어도 하나가 nothing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제 성립합니까? 극한이 둘 다 존재하면. ZN의 내용에 따라서 극한이 이게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유한한 복소수를 더하면 아무리 큰 복소수를 더해도 유한한 거죠. 다만 더 커질 뿐인 거지. 크기가. 하지만 그런 걸 무한히 많이 더하면 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극한이 무한대다라는 건 극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한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한 결과가 nothing이에요. 더한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더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무한과 유한, 존재와 비존재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삼각형 부등식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해봤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심지어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게 가장 좋은 정답일까? 어떤 수학자한테 수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는 과학자한테 과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물리학이면 내가 하는 게 생물학이면 똑같지 않겠지? 그래서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유일하지는 않은데 아마 수학은 무한을 사유하는 어떤 체계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은 무한을 사유하는 것.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를 정의하고 등식 얘기하고 사칙 연산 이야기하고 설레복소수 정의하고 설레복소수를 정의하는 건 되게 편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크기 정의하고 크기가 만족하는 부등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복소수는 벌써 오늘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2차원 평면에 있는 벡터와 1대1 대응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2차원 평면에 있는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개의 성분 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장 물론 일반적이지만 이거를 극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극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극형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극형식이 아니라 제목이 제곱과 제곱근이네. 그리고 그 제목 아래 바로 극형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난 그냥 제목을 극형식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제목이 극형식이 아닌 이유는 제곱과 제곱근은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표현하고 나면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2는 극형식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소수가 있으면 복소수에 대응하는 2차원 평면상의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벡터를 이렇게 크기와 평각으로 나눠서 보면 물론 이건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x 더하기 iy를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r 사인 세타로 표시하고 r은 양쪽에 다 있으니까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소수가 xy라는 두 개의 실수에 대응하듯 r 세타라는 두 개의 실수에 대응하기도 하죠. 그래서 z와 그냥 두 개의 실수의 쌍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에 대응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응하기도 하죠. 이 둘이 1대1 대응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1대1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xy로 복소수 z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r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r은 다름 아니라 복소수 z의 조금 전에 정의한 크기인 거고, 세타는 뭐 x분의 y 아크탄젠트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복소수의 평각이라고 부르며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복소수의 극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아크탄젠트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만약에 y가 0이면 x가 0이 아닐 때 x분의 y는 x가 양수든 음수든 0이죠. 하지만 x가 양수고 y가 0이면 얘는 0도고, x가 음수고 y가 0이면 얘는 180도죠. 또는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x분의 y에서 y가 0이면 x의 부호랑 아무 상관없는 게 일반적으로 x분의 y이지만 x분의 y의 아크탄젠트는 그렇지 않은 거죠. x가 양수고 y가 0이면 0, x가 음수고 y가 0이면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 또는 3파이 뭐 그런 의미. 반면에 x가 0이면 일반적으로 x분의 y는 정의가 안 되죠. 하지만 x분의 y의 아크탄젠트는 x가 0이고 y가 양수면 2분의 파이, x가 0이고 y가 음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각은 x, y가 둘 다 0일 땐 정의가 안 돼요. x가 심지어 0이어서 x분의 y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아크탄젠트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x, y가 둘 다 0이면 아크탄젠트는 정의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0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 복소수하고 이 복소수 또는 이 복소수, 이건 아니지. 0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복소수가 평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명백히 이건 평각이 0도고 얘는 평각이 0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극형식은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직교 형식 x 더하기 iy라는 형태의 복소수 표현법과는 살짝 다른 거죠. 모든 복소수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론 0 빼고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극형식이고 평각은 조금 전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처럼 평각은 표현법이 유일하지 않아요. 0도와 360도 2파이죠. 0도와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일반적으로 2n파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표현법이 있어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평각을 유일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각도를 제한을 해야 돼요.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값으로 정의를 한다거나, 또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한다거나,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평각을 정의를 해서 평각을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정의된 평각을 주평각 프린시플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그럼 일반적인 평각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A를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Z의 주평각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평각이 유일하지 않아서 유일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을 얘기했고, 물론 이제 0에서 2파이 사이로 평각을 써서 평각을 유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이 폴라폼이 아니라 파워 루트인 것은, 이게 곱하기 또는 뭐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게 그거죠.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직교 형식보다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해 볼 수 있어요. 곱한 것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야.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나누기 할 때는 항상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곱한 것의 평각은 평각의 합이에요. 나누는 건 빼고. 복소수를 크기와 평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극형식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따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다만 평각을 유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평각을 쓰기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 유일한 값을 갖도록 고정을 하면 고정된 평각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의 부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평각도 마찬가지고 이건 당연해요. 하나의 복소수의 평각이 8분의 5파이야. 또 다른 하나의 복소수의 평각이 8분의 6파이야. 그 두 개의 주평각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보다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각을 어떤 형태로든 고정을 하면 그렇게 고정된 평각끼리 연산을 했을 때 고정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겠지. 당연한 이야기예요. 곱할 때나 나눌 때는 크기끼리는 같은 연산을 하고 평각은 더하거나 빼면 된다. 그게 주평각처럼 평각을 강제로 제한할, 평각의 표현법을 강제로 제한할 경우에까지 성립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복소수를 곱하는데 n번 곱하면 n개의 복소수, 똑같은 복소수를 n번 곱하면 크기를 n번 곱하는 거니까 r의 n제곱이 된 거고 평각을 n번 더하는 거니까 z의 평각을 세타라고 할 때 n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z를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r 아인 세타로 표현하면 그러면 z의 n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크기는 r의 n제곱, 평각은 평각의 n배. 그래서 이 거듭제곱이 극형식을 사용하면 다루기 쉬워지는 거예요. 거듭제곱의 역연산에 해당하는 건 제곱근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w의 n제곱을 z라고 했을 때 z가 주어진 복소수면 w는 뭐냐? w를 찾아. 이 w를 z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 z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쓰죠.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왜 멀티밸류 또는 n밸류인지 조금 잠시 후에 보기로 하죠. 어쨌든 z의 크기를 r, 평각을 세타라고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w의 크기를 rho, 평각을 파이라고 하면 w의 n제곱이 z이므로 w의 n제곱이 z이므로 얘는 rho의 n제곱 코사인 n 파이 더하기 i 사인 그래서 얘와 얘가 같으니까 r과 rho는 양수고 r가 크기는 항상 양수죠. 그 다음에 크기가 0인 복소수는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0이면 평각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r이 rho의 n제곱과 같고 n파이는 세타랑 같은데 n파이라는 각도와 세타가 같다는 것은 예컨대 0하고 2파이가 같은 각도고 4파이가 같은 각도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n파이와 세타의 차이가 2파이의 정수배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2파이의 일반적인 정수를 K라고 하면 n파이는 세타 플러스 2K파이라는 관계를 n파이와 세타가 만족하겠죠. 로하고 r은 양수니까 이건 그냥 로는 바로 하나의 값으로 나오고 이걸 내가 r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세타에 해당하는 파이에 해당하는 걸 세타 더하기 2K파이를 n으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은 W예요. 그리고 K를 계속 바꿔가면 여러 개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멀티밸리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K를 계속 바꿔가는데 예컨대
0부터 쭉 k를 키워서 n-1까지 가면 서로 다른 n분의 세타 플러스 2k파이가 나와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k가 n이 되는 순간 k가 n이 되는 순간 k가 0일 때랑 같은 값이 나와요. k가 n 플러스 1이면 k가 1일 때랑 같아요. 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가 n-1일 때랑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k를 바꿔가면서 서로 다른 파이를 얻을 수 있지만 k를 증가시켜가면 스몰 n개 이상이 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파이는 정확히 n개 존재해요. 그리고 이 n개는 뭐 예컨대 1부터 n까지 만들어 1부터 n까지의 그 k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서로 인접한 스몰 n개를 선택하면 돼요. 가장 뭐 편한 방법은 0부터 n-1까지겠죠. 그래서 W의 Z의 제곱근은 Z의 n 제곱근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n개의 값으로 표현된다.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으면 나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쓴 거죠? 그냥 R의 n분의 1제곱을 이렇게 다른 기호로 쓴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쓰고 싶어 했을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밑에 있는 얘인데 그냥 여기다가 그리고 지울게요. Z는 1이고 n은 3. 즉 1의 3분의 1. 1의 3분의 1을 볼게요. 일단 R이 2니까 로우도 1인 거죠. 그리고 세타는 Z가 여기 있으니까 삼각은 0도죠. 그러니까 세타는 0도예요. 세타는 0도. 그러니까 3파이는 3분의 2k 파인 거죠. 세타가 0도니까. k가 0이면 0, k가 1이면 3분의 2파이, k가 2면 3분의 4파이. 그림이 미안합니다. k가 1이 아니라 0, K1, K2, K3이면 얘랑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1의 3분의 1제곱은 이 세 개의 값을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표현 이거랑 좀 헷갈리지 않나? 여기서의 1은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n분의 1제곱은 n개의 값을 갖는 거죠. 여기서의 r의 n분의 1제곱은 여기서처럼 실수도 복소수의 일부니까 허수부분이 0인 복소수가 실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n분의 1제곱이라고 썼을 때는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의 거듭제곱분을 따진 건
여기서의 n분의 1제곱은 실수의 거듭제곱분을 따진 거죠. 그러니까 r을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로 보고 그 복소수의 n분의 1제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의 n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의 3분의 1제곱하고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의 1은 복소수 1의 3분의 1제곱이고 여기서의 r은 실수 r의 실수 거듭제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값이 라지 스몰 n게 있고 실수의 거듭제곱은 값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실수의 거듭제곱은 이런 기호를 표시하고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n분의 1제곱으로 표시를 하면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뭐 이런 논점을 모르진 않았겠지. 이 저자는 그냥 수학이 엄밀한 언어이긴 하지만 이 엄밀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거를 다 다른 기호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기호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지만 그 맥락을 우리가 살펴서 달라지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냥 복잡하게 다른 기호 쓰지 말고 같은 기호를 쓰자. 그 같은 기호가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실수에 대해서 복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다. 내가 기껏 이렇게 써놓고 이 r이 r의 n분의 1제곱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이야. 여기에도 값이 n개 있고 여기에도 값이 n개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맥락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엄밀하게는 요 n분의 1제곱과 요 n분의 1제곱은 의미가 다른 거죠. 요 z가 r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z가 r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의미가 다른 게 분명한 거죠. z가 r이면 이건 되게 이상한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가 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식 전개를 할 때, 여러분 논리 전개를 할 때, 왜 화살표 같은 거 막 그려가면서 논리 전개가 엄밀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호를 잘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서로 다른데 막 같은 기호를 써서 헷갈리면서 내가 나를 속이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너무나 많은 기호를 쓰면 내가 또 헷갈려질 수 있으니까 기호의 홍수에서 막 헤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잘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예.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여기 간단히 적었고요. z의 n분의 1제곱과 r의 n분의 1제곱을 썼을 때 그 차이를 잘 살펴라 이런 얘기고요. 아까 z가 w가 1이고 n이 3인 경우 아까 봤죠? 이 상태고 뭐 n이 4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n이 5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했던 것처럼 크기가 z의 크기의 n분의 1제곱인 그런 원 위에서 n분의 2파이만큼 서로 떨어진 그런 복소수들이 거듭제곱근이다. n분의 1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이 제곱과 제곱근에 관한 이야기였고 극형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복소수 처음에 직계형식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극형식으로 정의하고 이제 곱셈, 덧셈, 제곱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호의 의미, 기호를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한지에 관한 고민도 잠깐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긴 어렵죠.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예습을 철저히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안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차선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하는 게 낫겠죠. 대충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차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할 거다.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다. 라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듣는 거와 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앉아서 듣는 건 차이가 있겠죠. 방향 감각 또는 목표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1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도는 미리 목차를 보고 올 수 있는 거죠. 7장은 복소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복소수라는 집합을 함께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일부 복소수들로 구성된 집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함수를 이야기해요. 함수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니까. 어떤 관계죠?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다른 집합을 시역, 공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집합의 관계.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하려면 집합 얘기가 먼저 나오겠지. 함수를 정의해요.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극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극한 이야기 하고 나면 연속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미분 이야기 할 거예요. 무슨 순서입니까? 실수함수에서 우리가 했던 순서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거 아닌가? 물론 알죠. 실수에 대해서는 알아요. 복소수에 대해서는 복소수라는 수의 정의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그렇게 미분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대표적인 함수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미분도 해보고 할 거예요. 그러면 17장이 끝나요. 18장에서 뭐 할까? 덕분하겠죠. 그런 순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합 얘기를 합니다. 집합. 몇 가지 대표적인 집합의 예로 시작을 해보죠. 물론 로는 양수고,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Z의 집합. 서클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원. 중심이 Z형이고 반지름이 로인 원. 그 다음에 그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과 그 원의 위에 있는 점들까지 포함한 것들의 집합. 이건 잠시 지워놓죠. 오픈 클로스드라는 말은 사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정의할 건데, 오픈과 클로스드를 정의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이 오픈이고 이 집합이 클로스드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게 돼서 미리 써놓은 거예요. 미리 써놓으면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지. 그래서 언러닝 하자고 했죠. 미리 써놓으면 막 나중에 나올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러면 마구 논리가 헷갈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순환 논증의 오류라는 거 압니까? 내가 A에서 A가 성립하면 B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데 B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보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간단한 그 논리 구조를 살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간단한 논리 구조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00페이지짜리 책의 내용이면 헷갈릴 수 있죠. 저자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논증의 오류는 개념적으로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리 앞으로 나와야 될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일종의 순환 논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 반지름이 로인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Z형은 뭡니까? 중심이죠. Z형의 근방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근방이에요. Z형의 근방이란 Z형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반지름을 갖는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원의 반경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네이버후드 근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집합으로 하플레인, 반평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upper half plane, lower half plane, right half plane, left half plane, 우반평면이 아니고 상반평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반평면, 우반평면, 좌반평면. 여기서도 이거는 허수 부분이 0보다 큰 점들의 집합이겠죠. 경계를 포함한다면 허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의 집합. 경계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클로스냐 오픈이냐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의하고 난 다음에 써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우죠. 이 집합은 허수 부분이 0보다 작은, 실수 부분이 0보다 큰, 허수 부분이 0보다 아니, 실수 부분이 0보다 작은 그런 점들의 집합들이고 경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호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세 가지 종류의 그 예를 봤는데 이 중에서 여기 표시한 Z형의 근방을 주목을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열림과 닫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정의를 근방의 개념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미리 나올 거 앞으로 미리 가져다 쓰면 안 돼요. 자, 근방 막 정의했습니다. 이 근방을 이용해서 열림과 닫힘을 정의할 거예요. 먼저 열림.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일단 볼까요? 그 집합의 임의의 원소 Z에 대해서 어떤 근방이 존재해서 그 근방이 Z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래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방 자체를 보자고요. 아까 우리 이거 그 Z형의 근방이라고 했죠. 얘를 S라고 불러볼게요. 이런 표현 익숙하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콜론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자, S가 그러니까 지금 근방을 이용해서 오픈을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났더니 근방이 열린 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Z형이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로인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게 S인 거죠. 이 S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S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막 위치가 바뀌었네. S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Z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Z의 근방을 하나 찾아서 이 Z의 근방인 요 빨간 경계 빼고 요 빨간 원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래 있는 S 안에 포함이 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그린 것처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린 것처럼 하면 되는데 내가 그린 것처럼이라는 말이 되게 모호하다고 싶으면 반지름을 찾으면 되겠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Z와 Z형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타라고 부른다면 반지름을 로 빼기 이타보다 작게 잡으면 되겠지. 그렇죠?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근방을 정의하고 나서 이런 것을 만족하는 Z의 집합을 Z형의 근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열린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그 원소의 근방이 원래 집합 안에 포함되도록 안에 퐁 담기도록 할 수 있으면 그 집합이 열려 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림을 정의하고 났더니 근방이 열린 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요 논리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지울 수 있어요. 근방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거죠. 열림이란 또 다른 예는 적당히
또 이런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번에 그냥 내가 멋대로 일종의 이런 도넛 같은 모양이에요. 안에 있는 작은 패곡선 밖에 있는 점과 밖에 있는 큰 패곡선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거 열려 있습니까? 물론 내가 이 집합을 그림으로 대충 말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엄밀하게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어떤 집합을 염두에 두고 그렸는지 여러분 짐작하죠. 안에 있는 패곡선 외부와 밖에 있는 패곡선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 다음에 패곡선 자체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집합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어떤 점을 어떤 복소수를 선택을 하든 이런 근방을 이 집합 안에서 집합 안에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계에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계에는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열린 집합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극한을 따질 때 어떤 집합에 있는 점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을 봐요. 아직 함수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그 점 근방, 그 점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 주변에 있는 점들이 그 집합을 떠나면 따지기가 어렵겠지. 뭔가 어떤 집합의 원소 주변에 있는 점들을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이 그 집합을 떠나지 않아야만 집합이라는 내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극한을 얘기할 때 열림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을 근방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그 원소의 근방이 그 집합 안에 담겨 있게 할 수 있으면 그 집합은 열린 집합입니다. 열린 집합이 아닌 경우는 경계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경계라는 말을 거칠게 썼는데 경계라는 말을 또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또 지금 열린 집합 막 정의했고 그래서 경계라는 것을 정의를 해볼게요. 열린 집합 정의했고 이제 경계를 정의해 볼게요. 경계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Z가 어떤 집합의 경계점이라는 것은 그 Z의 근방이 예컨대 이 점, 그 Z의 어떤 근방을 잡아도 그 집합 안에 있는 점과 집합 안에 있는 점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한다. 그러면 그 점을 그 집합의 경계점이라고 부르고 집합이 닫혀 있다는 것은 모든 경계점이 다 그 집합의 원소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닫힘까지 정의를 있습니다. 열림과 닫힘. 물론 세상에는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은 집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집합의 경계점 하나가 그 집합의 원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집합 S가 있습니다. 경계점 하나가 그 집합의 원소예요. 그러면 그 집합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네? 닫혔다는 얘기도 못. 왜냐하면 경계점 중에 하나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경계점이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집합의 경계점 하나가 그 집합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닫힘에 관해서 말 못하는 거지. 하나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 물론 경계점이 하나뿐인 집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복소수 집합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닫힘에 관해서 말 못해. 열림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열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잖아. 만약에 이 경계점이 이건
자, 이제 이게 왜 클로스가 이게 왜 클로스인지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원이지만 경계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점의 근방은 어떤 근방을 선택하든 이 원 밖에 있는 점과 안에 있는 점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런 경계점, 다시 말해서 이 서클은 이 집합의 경계이기도 하고 이 집합의 경계이기도 해요. 이 두 집합은 경계점을 공유해요. 그렇죠? 이 집합은 이 서클은 이 두 집합의 경계점을 공유하는데 아래 집합에서는 모든 경계점이 다 원소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경계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하나의 경계점이라도 있으면 그 경계점에 대해서는 어떤 근방을 잡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점이라도 그 집합의 원소면 열릴 수는 없어요. 닫힘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어. 나머지 경계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경계점이 다 그 집합의 원소면 닫힌 집합인 거죠. 그건 정의죠. 따라서 닫힌 집합은 열릴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라도 경계점이 그 집합의 원소면 열릴 수 없는 건데 모든 경계점이 다 그 집합의 원소면 당연히 열릴 수 없는 거지. 닫힌 집합은 열릴 수 없어요. 열린 집합은 닫힐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열린 집합은 닫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정의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집합 이야기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그대로 쓰죠. 여집합은 S 여집합은 S에 속하지 않은 점들의 집합, 실수의 집합 증오랑 같지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S가 열려 있으면 S의 여집합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S는 닫힐 수는 없는 거지. S가 닫혀 있으면 S 여집합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집합은 열릴 수는 없는 거지. 닫힌 집합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 열린 집합의 여집합은 닫힌 집합. 그리고 세상에는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은 집합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겁니까? 뭐 생각하기는. 그냥 이렇게 번거롭게 쓰지 맙시다. Z-Z0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경계점 뭡니까? 경계점은 이것도 경계점이고 경계점이 만족하는 식 이것도 경계점인 거죠. 그렇죠? 이 경계점은 집합에 들어있지 않아요. 모든 경계점이 다 집합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닫힌 집합은 아닌 거죠. 이 경계점은 이 집합에 들어있어요. 경계점이 하나라도 그 집합에 들어있으면 열릴 수 없죠. 이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집합인 거죠. 이 집합의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열린 집합의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고 닫힌 집합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인데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집합의 여집합이 열리거나 닫히면 말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열림, 닫힘 정의했어요. 핵심은 뭐죠? 근방. 열림을 얘기할 때도 근방이 어떤 집합,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그 집합의 근방 하나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항상 그 여러분이 잘 찾은 근방이 그 집합에 포함되게 하면 열려 있는 거예요. some neighbor를 찾는 거예요. some neighbor를 찾는 거예요. 경계점은 모든 근방이 다 안팎의 점을 다 포함해. 근데 그런 경계점이 그 집합의 원소면 닫힌 집합인 거죠. 그래서 경계점 얘기할 때, 즉 닫힘 얘기할 때 근방은 어떤 모든 근방이 어떤 모든 근방에 대해서인 거고, 열린 집합을 얘기할 때의 근방은 어떤 특정한 근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for some과 for all, 뭐 이런 표현을 구별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물론 여러분 잘 하죠. 근데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 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떤으로 쓸 수 있으니까. S가 열려있다는 얘기는 Z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근방이 하나 존재해서 그 근방이 S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근방이 하나 존재해서 그 퍼썸을 어떤이라고 표현했어요. 경계점은 영어로 말하면 뭐 all neighbors of Z 또는 every neighborhood of Z contains at least one in S, one in not in S 이렇게죠. 그런데 한국어로 하면 둘 다 어떤으로 얘기할 어떤 근방도 S 안에 있는 점과 S 밖에 있는 점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for some과 for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다 보면 둘 다 어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처럼 for some, for all 또는 for some, for any, for some, for every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단어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어떤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모두는 보조사 도가 붙는 거지. 어떤 근방도. 그래서 도 어떤에다가 뭐뭐 도라는 도가 붙으면 그럼 이제 for all, for every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근방도 안팎의 점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every neighbor. 어떤과 도가 항상 등장하면 for all, for every 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열림 닫힘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그 기출 문제에 보면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요 한 장의 슬라이드만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나온 개념에서 개념을 이용해서 요 마지막 정리를 여러분이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개념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용어 소개 하나 더 하죠. 도메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도메인이라는 말. 도메인은 오픈 커넥티드 셋이라는 의미로 도 사용돼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도메인은 뭐죠? 함수의 정의역이죠. 그거랑 헷갈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도메인이 함수의 정의역을 뜻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의된 오픈 커넥트 셋을 뜻하는지는 맥락으로 구별해야 돼요. 맥락으로. 오픈은 조금 전에 봤죠. 커넥티드도 그럼 정의해야 되겠네. 커넥티드 어떤 이런 집합 커넥티드예요. 커넥티드의 말의 의미는 임의의 두 원소를 그 집합을 떠나지 않고 선분으로 이을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집합은 커넥티드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 점과 이 점은 선분으로 이을 수 있지만 이 점과 이 점은 집합을 떠나지 않고 선분으로 이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disconnected예요. 얘는 connected예요. 그런데 선분으로 이을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이 좀 뭐해요?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예컨대 두 점 사이의 선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면 되겠네. 얘를 내가 Z1이라고 하고 얘를 Z2라고 하면 Z를 람다 Z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Z2라고 하고 람다를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하면 이 선분에 있는 모든 점을 람다로 나타낼 수 있나요? 람다가 0이면 Z2, 람다가 1이면 Z1. 그렇죠? 그래서 선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그 두 집합의 임의의 원소 하나를 내가 ZA라고 하고 이걸 ZB라고 하면 중간에 Z1, Z2, Z3처럼 유한계의 점을 만들고 유한계의 점과 요
ZA와 Z1, Z1과 Z2 이 등등의 그 선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물들을 모두 이 집합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말도 엄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수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게 되게 일상언어로 해서 표현이 모호해요. 라는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집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열려 있을 때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한국어로는 사실은 함수의 정의역과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의 도메인은 정의역이고 이런 도메인은 그냥 열린 연결 집합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열림, 닫힘 얘기했고 커넥티드 얘기했고 열려 있으면서 커넥티드된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마치겠습니다.